여러분 안녕하세요. 고요하고 다정한 주파수 상담사 고다주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사연을 기다렸습니다. 누군가의 하루가 얼마나 무겁고 또 얼마나 억울한지 그걸 알기 때문에 저는 오늘도 여기 있습니다. 오늘 제가 읽어드릴 사연은요. 정말 대본을 작성하기까지 한 3번 정도 읽은 것 같아요. 요즘 보내주시는 너무 충격적인 일들이 많아서 그런가 이게 진짜인가 의심하게 되더라고요. 이 사연을 보내주신 분은 지금 이 순간에도 아마 혼자 삭히고 있을 겁니다. 말로 꺼내기에는 너무 치가 떨리고 그렇다고 가슴속에 묻어두기엔 너무나 억울한 이야기. 그래서 저한테 보내셨겠죠? 들으시는 분들 중에서도 비슷한 시간을 보내시는 분이 계실 수 있습니다. 사실 있으면 안 될 것 같은 이야기이기도 해요. 지금 이 순간 그 시간 한가운데서 슬픔을 겪고 계신 분도 계실 거예요. 오늘은 그런 분들 곁에서 함께 분노하며 읽어드리겠습니다. 사연을 보내주신 분의 이름은 저희가 편의상 유정씨라고 부르겠습니다. 세상에 별까지 다 따다줄 것 같은 남자였다고 하더군요. 그 남자가 웃을 때 세상이 좀 더 환해 보였을 거예요. 그 남자가 손을 내밀 때 앞으로의 시간이 두렵지 않았을 거고요. 처음부터 알고 있었던 사실은 하나. 그 남자에게는 홀어머니가 계셨다는 것. 결혼 전까지만 해도 그 남자는 어머니와 그렇게 가깝지 않아 보였다고 합니다. 연락도 뜸하고 왕래도 많지 않았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유정 씨는 생각했겠죠. 아, 이 사람은 독립적인 사람이구나. 나와 우리 둘만의 삶을 꾸려나갈 수 있는 사람이구나. 그런데 결혼식장 문을 나서는 순간부터였을까요? 그 남자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엄마가 불쌍하다고 했습니다. 세상에서 우리 엄마보다 불쌍한 사람은 없다고. 그러니 자주 뵈야 되고, 그러니 더 잘해드려야 한다고. 결혼 전에는 한 달에 한 번 찾아가지도 않던 아들이 결혼하고 나서는 세상에서 제일 가는 효자가 되어 있었습니다. 유정 씨는 그때도 이해하려 했을 겁니다. 그래, 결혼을 하고 나니 더 책임감을 느끼는 거겠지. 어머니가 혼자시니 마음이 쓰이는 거겠지. 그렇게 생각하면서 꾹 눌렀을 겁니다. 그런데 그 꾹 누른 마음이 채 자리를 잡기도 전에 시어머니가 현관 앞에 나타나셨습니다. 초인종도 없이 전화 한 통도 없이 비밀번호를 눌러서. 누가 알려줬겠습니까? 남편이 알려드린 겁니다. 자기 어머니한테. 물론 아내한테는 한마디의 상의도 없이. 신혼집입니다. 갓 결혼한 두 사람이 처음으로 함께 짓는 일상이 있는 곳. 아직 낯선 살림이 손에 익어가는 곳. 그 집의 문이 아내 모르게 열리고 있었던 겁니다. 그게 시작이었습니다. 유정 씨의 이야기는 그렇게 시작되었습니다. 시어머니는 그날 이후로 자주 오셨습니다. 예고도 없이, 약속도 없이. 그냥 비밀번호를 누르고 들어오셨습니다. 유정 씨가 부엌에 있을 때도, 유정 씨가 막 씻고 나왔을 때도, 유정 씨가 잠깐 눈을 붙이려 하던 오후에도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처음엔 놀랐겠죠. 그리고 그 다음엔 말문이 막혔을 겁니다. 남편한테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머니가 오실 때는 미리 연락을 주시면 안 되겠냐고. 우리도 우리의 시간이 있으니까 우리도 준비가 필요하니까. 그런데 남편은 뭐라고 했을까요? 엄마가 불쌍하다고 했겠죠. 혼자 계신 분이 어디 가겠냐고, 그냥 오시면 어때서 그러냐고. 유정 씨는 그 말을 듣고 또 꾹 눌렀을 겁니다. 그래, 혼자 계신 어머니니까. 그래, 내가 조금만 더 이해하면 되는 거니까. 그런데 시어머니가 오실 때마다 꼭 하시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도대체 언제 임신할 거냐고. 처음엔 그냥 어른들이 의뢰하시는 말씀이려니 했을 겁니다. 결혼하면 다들 그런 말 듣잖아요. 빨리 낳아야지. 늦으면 힘들어. 아기가 있어야 집이 완성되지. 그런 말들이요. 그런데 시어머니의 말은 거기서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임신을 어떻게 하는지 알고 있는 거냐고.
며느리한테 대놓고. 그 말이 얼마나 무례하고 얼마나 수치스럽고 얼마나 경계를 밟아버린 말인지 유정 씨는 그 자리에서 어떤 얼굴을 했을까요? 그리고 밤이 되면요. 시어머니는 부부의 방문을 두들기셨습니다. 오늘 관계를 해야 된다고. 밤마다 문을 두들기며 오늘 해야 한다고. 이게 꿈이었으면 했겠죠. 내가 잘못 들은 거였으면 했겠죠. 그런데 그건 현실이었습니다. 유정 씨의 신혼집에서 밤마다 벌어지고 있었던 현실이었습니다. 남편은 그 시간 동안 어디 있었을까요? 말리지 않았습니다. 막아서지 않았습니다. 그냥 그 상황을 두고 봤습니다. 유정 씨는 버티고 또 버텼습니다. 꾹 누르고 또 꾹 누르면서. 그리고 결혼한 지 2년이 지났을 무렵 아이가 생겼습니다.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이제 시어머니도 잠잠해지시겠구나. 이제 우리 가정이 좀 더 안정되겠구나. 이 아이가 우리 사이를 단단하게 해주겠구나. 그런데 아이가 생긴 그 순간부터 남편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바람을 피우기 시작한 겁니다. 유정 씨 뱃속에 아이가 자라고 있는 그 시간 동안 남편은 다른 여자와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알고 나서 유정 씨는 이혼하자고 했습니다. 그러자 남편이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네가 나 없이 뭘 할 수 있는데? 바람을 피운 사람이 그 말을 했습니다. 배신한 사람이.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혼하면 재산은 한 푼도 안 줄 건데? 일도 안 하는 사람이 양육권을 어떻게 가져갈 건데? 애는 내가 데려갈 수밖에 없어. 잘 생각해. 협박이었습니다. 그래도 유정 씨는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이혼을 하자는 말이 오가기 시작한 건 그때부터였습니다. 하지만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니죠. 아이는 아직 뱃속에 있었고 재산은 남편 앞으로 되어 있고 유정 씨는 일을 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그걸 알고 있어서 더 당당하고 더 뻔뻔했던 거죠. 1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이혼을 하니 많이 싸우고 또 싸우는 그동안에도 남편은 계속 바람을 피웠습니다. 이혼 이야기가 오가는 집안에서 아직 이혼도 성립되지 않은 그 시간 동안 남편의 바람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이었습니다. 유정 씨는 아이를 데리고 시장에 갔습니다. 그런데 시장 골목에서 남편을 마주쳤습니다.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여자와 손을 잡고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아이 손을 잡고 서 있는데 남편이 다른 여자 손을 잡고 걸어오고 있으니 얼마나 놀라셨을까요? 그런데 거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남편은 그 자리에서 내연녀에게 유정 씨를 소개했습니다. 애 엄마라고. 아이가 옆에 있는데 그 아이의 엄마 옆에서 자기가 바람 피우는 여자한테 애 엄마라고 소개를 한 겁니다.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이번엔 남편 쪽에서 이혼을 하자고 했습니다. 양육비는 매달 잘 보내줄 테니 아이를 가져가라고 했습니다. 자기 핏줄을, 자기가 낳게 한 이 아이를 물건처럼 가져가라니요. 결국 이혼이 성립됐습니다. 양육권은 유정 씨에게 왔습니다. 그나마 그것만은 다행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양육비는 오지 않았습니다. 매달 잘 보내주겠다던 그 약속이 이혼 도장을 찍는 순간부터 사라져버렸습니다. 유정 씨는 혼자였습니다. 아이와 단둘이. 약속도 지켜지지 않는 현실 앞에. 그렇게 이혼한 지 1년이 조금 넘었을 무렵이었습니다.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왔습니다. 박유정 씨 맞냐고. 그 내연녀가 아니었습니다. 처음 듣는 목소리의 여자였습니다. 자신은 노래방 도우미로 일을 하다가 전 남편을 만났다고 했습니다. 만난 시기를 들어보니 이혼하고 나서 6개월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이혼한 지 6개월 만에 다른 여자가 생긴 겁니다. 그런데 이 여자가 전화를 걸어온 이유가 더 가관이었습니다. 전 남편이 아이를 너무 보고 싶어 한다고 왜 안 보여주냐고. 유정 씨가 바람을 피워서 헤어졌다고 들었는데 밀린 양육비가 얼만지 자기가 보내줄 테니 아이를 좀 보여달라고. 유정 씨가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아이를 못 본 건 저 남자가
여러 여자와 바람을 피우느라 못 본 거고 이혼한 건 저 남자가 바람을 피워서 헤어진 거라고 팩트체크 제대로 하고 말하라고 유정씨는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리고 둘이 행복하게 잘 살든지 말든지 다시는 연락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여자가 하는 말이 상견례 날짜를 잡았다고 부모님을 만나러 가는데 전 남편이 어떤 사람인지 알려달라고, 결혼 상대의 전 부인에게 전화해서 그 남자가 어떤 사람인지를 물어보는 여자.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유정 씨는 그 번호를 차단했습니다. 그리고 밀린 양육비 소송을 시작했습니다. 말로에서는 될 사람이 아니라는 걸 이제는 알았으니까요.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6개월이 또 흘렀습니다. 그리고 이번엔 전 남편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그 노래방 도우미 여자가 자기 스토커라고, 자기를 집착한다고, 잊지 말라고, 나한텐 너밖에 없다고 하더라고요. 유정 씨는 무시했습니다. 그러자 이번엔 다른 남자가 생긴 거냐고 욕설과 집착이 시작됐습니다. 바람을 피우고 이혼을 하자 하고 양육비도 안 보내고 새 여자를 만나고, 그러면서 유정 씨가 다른 남자 만날까봐 욕설을 퍼붓는 남자. 유정 씨는 그마저도 무시했습니다. 그러자 또 연락이 끊겼습니다. 양육비도 당연히 오지 않았겠죠. 그렇게 또 시간이 흘렀습니다. 아장아장 걷던 아이가 이제 초등학교에 들어갈 나이가 되었습니다. 유정 씨는 혼자서 그 긴 시간을 다 버텼습니다. 양육비 한 푼 제대로 받지 못하면서 혼자 밥을 먹이고 혼자 재우고 혼자 아이 손을 잡고 병원을 다니면서 그 긴 시간을 혼자 다 감당했습니다. 그런데 아이가 초등학교에 들어갈 무렵 전 남편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아이가 초등학교 갈 때가 되지 않았냐고 아이가 보고 싶으니 한 번만 만나게 해달라고 하더라고요. 유정 씨는 고민했겠죠. 아무리 못된 아버지라도 아이에게는 아버지니까, 아이가 아버지 얼굴을 알 권리가 있으니까. 그렇게 마음을 다잡고 2박 3일 일정으로 아이를 보냈습니다. 아이를 보내는 그 아침, 유정 씨는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잘 데려다 주겠지. 그래도 자기 아이인데 이틀이면 돌아오니까. 그렇게 믿었겠죠. 2박 3일이 지나고 아이가 돌아왔습니다. 유정 씨는 아이를 꼭 안아주고 재미있었냐고 물어봤죠. 아빠랑 뭐 했냐고, 어디 갔다 왔냐고. 아이가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빠랑만 있었던 게 아니었습니다. 이모가 있었다고 했고 언니도 있었다고 했습니다. 알고 보니 아이가 있는 돌싱녀가 새로 생긴 거였습니다. 그 여자의 아이와 함께 2박 3일 동안 캠핑을 다녀온 겁니다. 아이와 유정 씨한테는 당연히 말도 없이, 마치 한 가족인 것처럼 자기가 버리고 나온 가족 대신 새로 꾸민 가족 그림 속에 유정 씨 아이를 데려다가 놓은 겁니다. 그것만으로도 이미 충분히 화가 치밀었겠죠. 그런데 아이가 천천히 또 이야기를 이어나갔습니다. 캠핑장에서 밤이 됐을 때 아빠가 아이 둘을 텐트에 재워놓고 옆 텐트로 들어갔다고 했습니다. 아이는 잠이 쉽게 들지 못했습니다. 아빠를 찾으러 텐트 밖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봐서는 안 될 것을 봤습니다. 아직 한 자릿수 나이의 아이가 캠핑장 한복판에서 아버지의 그 장면을 목격한 겁니다. 그 아이가 그 순간 어떤 표정을 지었을지, 얼마나 무섭고 얼마나 어리둥절했을지, 그 어린 마음에 그 장면이 어떻게 새겨졌을지 생각만 해도 가슴이 무너집니다. 유정 씨는 아이 이야기를 다 듣고 전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다시는 아이를 볼 생각하지 말라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리고 모든 연락처를 차단했습니다. 이건 선을 넘은 게 아니었습니다. 아이한테는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긴 겁니다. 유정 씨는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밀린 양육비, 두 번째 소송을 시작한 거죠. 이번엔 법적으로 모든 절차를 동원해서 받아낼 것은 받아내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혹시 찾아올지 모른다는 생각에 이사도 했습니다. 아무도 모르는 곳에 아이와 단둘이. 그리고 아이의 심리 상담을 시작했습니다. 캠핑장에서 본 그 장면이 아이 마음속에 어떻게 남아있는지 전문가의 손에 맡겼습니다. 유정 씨가 할 수 있는 건 그게 전부였을 겁니다. 소송 걸고 이사하고 아이 손을 잡고 상담실 문을 여는 것. 그게 이 엄마가 선택할 수 있는 가장 단단한 방법이 아니었을까요? 시간이 흘렀습니다. 아이는 상담을 받으면서 조금씩 안정을 되찾아갔습니다. 처음엔 밤마다 잠을 못 이루고 울음을 터뜨렸던 아이가 조금씩 괜찮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다행이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부터인가 아이가 아빠 이야기를 꺼내지 않았습니다. 아빠가 보고 싶다는 말도, 아빠는 왜 안 오냐는 말도 더 이상 하지 않았습니다. 아이에게서 아버지라는 자리가 그렇게 지워졌습니다. 스스로 자연스럽게. 그게 슬픈 일인지 다행인 일인지 유정 씨는 아직도 모르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유정 씨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시간이 약이라는 말 알고 있다고. 아이가 안정을 되찾은 것도 알고 있다고. 그런데 아이를 아빠에게 보내던 그날 아침, 아직도 후회가 된다고. 아이 손을 잡고 현관문을 열어주던 그 순간이, 믿어보자고 마음을 다잡았던 그 순간이 지워지지 않는다고. 그 후회가 아마 오래도록 남아있을 거라고 유정 씨는 그렇게 말했습니다. 오늘도 유정 씨는 아이와 단둘이 살고 있을 겁니다. 새벽에 아이의 이불을 덮어주고 아침에 밥을 챙겨주고 학교 앞에서 손을 흔들어주고 그 하루하루가 유정 씨에게는 싸움이기도 하고 버팀이기도 하고 그 자체로 삶이기도 합니다. 쉽지 않은 길을 걷고 있는 겁니다. 누가 뭐라 해도 유정 씨는 지금 해낼 수 있는 것들을 해내고 있는 겁니다. 지금까지 유정 씨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제가 17년 동안 많은 사연을 읽어왔지만 오늘 이 사연 앞에서는 저도 한참을 멈춰서게 되더라고요. 유정 씨 너무 억울하셨겠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감정을 아이 앞에서 꾹꾹 눌러야 했을 테니 얼마나 외로우셨겠어요. 그런데 유정 씨, 아이를 아빠에게 보낸 그 선택을 후회하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그건 유정 씨가 나쁜 판단을 한 게 아닙니다. 아이를 위해 한 번 더 믿어보려 했던 엄마의 마음이었습니다. 그 마음이 틀린 게 아니라 그 믿음을 배신한 사람의 잘못입니다. 지금 유정 씨가 하고 있는 것들, 소송 걸고 이사를 하고 아이 손을 잡고 상담실 문을 여는 것, 이게 바로 이 상황을 지켜내는 방법이 아닐까요? 거창한 게 아닙니다. 오늘 아이 밥 한 끼 챙겨주는 것, 오늘 아이 손 한 번 더 잡아주는 것, 그게 쌓여서 아이가 안정을 되찾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유정 씨가 버텨온 그 시간이 아이한테는 가장 단단한 울타리였을 거예요. 앞으로의 시간도 지금처럼만 해주세요. 거창하지 않아도 되고 완벽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냥 오늘 하루도 아이 옆에 있어주는 것,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유정 씨. 오늘 이야기의 유정 씨의 삶을 응원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저는 고요하고 다정한 주파수 상담사 고다주였습니다. 편안한 밤 되세요.